만약 당신이 예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이 습관을 붙들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 자산은 늙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 말을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려고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이 결국 보게 되는 결말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는 올해로 90을 훌쩍 넘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한때는 존경받았지만 말년에는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에 서서히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산이라고 하면은 돈부터 떠올립니다. 통장, 잔고, 집 한 채, 연금, 부동산. 하지만 예순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돈보다 먼저 사라지는 자산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건강이고 사람과의 관계이며 자존심이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몸이 대신 갚아주고 시간이 대신 덮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습관은 더 이상 작은 결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잠식하는 빚이 됩니다. 나는 수많은 동년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있었고 말에도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지 그들의 말은 점점 가벼워졌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었고 예전 생각을 놓지 않았으며 예전 습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늙어서는 한 번의 균열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복은 사람이 부르지만 화는 습관이 만든다. 이 말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나는 오늘 예순 이후에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자산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도덕 강의가 아닙니다. 성공을 부추기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늦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괜찮다고 믿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40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젊은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세월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본 사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야기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 합니다. 예순이 지나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같은 마음으로 소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시간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겉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쓰는 게 뭐 어때서.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문제는 그 말이 틀렸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말 속에 멈출 줄 모르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의 소비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경험을 사고 관계를 사고 실패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소비는 다릅니다. 그때부터의 소비는 남은 시간을 어디에 두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나는 많은 동년배를 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능력도 있었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늘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벌던 방식으로 쓰고 젊을 때 즐기던 방식으로 즐겼습니다. 문제는 돈을 버는 속도는 이미 느려졌는데 쓰는 마음은 여전히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재물은 그릇만큼 담긴다고 말합니다. 그릇이 작아지는데 담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넘치는 것은 결국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순이 지나면 돈은 더 이상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존엄의 문제로 바뀝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여유. 나는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씀씀이가 컸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심 좋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여전히 젊은 시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가난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아직 괜찮다는 말 뒤에서 잘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돈이 부족하면 중요한 것들조차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어도 여유가 없으면 미루어지게 되고 관계를 지키고 싶어도 부담이 되면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삶 전체의 선택지를 줄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더 많이 모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 써도 괜찮은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습관보다 더 깊이 자산을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더 빠르게 고립시키는 습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돈보다 훨씬 오래 남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져야 합니다. 말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따져 묻는 소리가 잦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순을 넘기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계산을 멈추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희생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온 게 이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원망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두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의 원망은 세상을 바꾸려는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원망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지치게 합니다. 나는 많은 노년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말끝마다 과거를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그 말 속에는 자부심보다 더 많은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서운함이 아무도 대신 풀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도 그 마음의 빚을 갚아주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기운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마음이 탁하면은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표정과 말투, 주변의 공기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다 나중에는 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외로워지고 외로움은 다시 원망을 키웁니다.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혼자 계신 노인이 TV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다 나를 몰라줘. 그 말은 세상을 향한 원망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겨야 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남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 자신입니다. 과거의 선택, 과거의 희생, 과거의 상처를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으려는 것, 잃지도 모른다고. 놓는다는 것은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체력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원망과 비교는 그 에너지를 가장 빨리 소모시킵니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지만 이 말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야 사람도 돈도 곁에 머문다. 이 두 번째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듭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세 번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만 가장 빠르게 관계와 자산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삶에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자식이거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 항상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의 조언이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뒤에는 말의 무게보다 말이 들어갈 자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많은 부모를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자식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인연에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길이 있고 자식의 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계를 넘기 시작하면 사랑은 곧 부담이 됩니다. 간섭은 처음에는 조언의 얼굴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제의 얼굴로 바뀌고 마침내는 서로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나는 아직도 옳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삶에서는 옳음보다 거리감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오래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되고 너무 멀면 남이 됩니다. 그 중간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한 번 더 참아보라고, 가르치고 싶을수록 한 발짝 물러서 보라고. 말을 줄인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충고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앞에 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봐 줄 줄 아는 태도입니다.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그 외 시간에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하루를 가꾸지 못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바꾸려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삶이 단단한 사람의 말은 많지 않아도 언젠가는 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 지켜야 할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존재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는 간섭이 아닌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쉬고 자산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에 따라 노년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얼굴은 화장으로 가릴 수 없고 말로 꾸밀 수도 없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남은 결과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이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얻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도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가? 젊을 때는 붙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버텨야 하고 지켜야 하고 생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지혜는 붙드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놓을 줄 아는 데서 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그렇고 마음을 쓰는 방식도 그렇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것은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걱정을 덜어내고 필요 없는 말들을 줄이고 필요 없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이 많아지지 않아도 마음은 넉넉해지고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말년이 편안하면은 인생은 성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젊을 때의 성취보다 노년의 평온을 더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것에 인생의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존엄이라는 것을, 존엄은 소리 높이지 않아도 지켜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예전보다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습관일 수도 있고 말버릇일 수도 있고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라질 때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훈계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늙어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건네는 인사로 남기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시간의 질은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방식만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늙어간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조용한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굳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도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사람의 말려는 얼굴보다 집을 보면은 먼저 보인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한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 그 말이 틀린 적을 거의 보지 못했다. 젊을 때는 집이 단지 잠을 자는 곳이다. 밖에서 돈을 벌고 밖에서 싸우고 밖에서 인정받는다. 그래서 집은 그저 쉬는 장소 혹은 비어 있어도 괜찮은 공간처럼 여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65을 넘기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이 쉬는 곳이 되고 그 사람의 운이 머무는 곳이 된다.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값비싼 가구도 아니고 복잡한 풍수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젊을 때는 무시해 온 것들이다. 나는 전쟁을 겪은 세대를 보며 자랐다. 집이 무너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집에는 이상하게도 기운이 있었다. 돈은 없었지만 집에 들어가면 숨이 놓였다. 왜일까? 그 집들에는 비어있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종종 이런 집을 본다. 크고 깨끗하다. 가구도 새 것이고 집안은 조용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갑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냉기가 느껴진다. 그럴 때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아, 이 집은 너무 비어 있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는 집이 비어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돈마저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 집은 참 정직하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부부의 침묵, 서로 등을 돌린 가족의 거리,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안의 공기 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 공기는 사람의 말년을 서서히 바꾼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잘하지 않는 이야기를 이제는 중년과 노년의 분들에게는 솔직히 하고 싶다. 집을 방치하면 마음도 방치된다. 마음을 방치하면은 삶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외로움이 찾아온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의 뒷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자녀가 있어도 외로운 사람, 재산이 있어도 늘 불안한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로 집을 채우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빈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집에 머물러야 할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오늘 복을 부르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복이 도망가지 않게 하는 집의 조건을 이야기하려 한다. 65 이후의 삶은 더 얻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돌아오는 이 집이다. 앞으로 나는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아주 단순하지만 비어있으면 말년이 흔들리는 것들이다. 이 3가지는 젊을 때는 몰라도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해진다. 만약 지금 당신의 집이 왠지 모르게 차갑고 마음이 오래 머물기 싫은 곳이라면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아직 집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숨기지 않고 하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가장 잘 지켜야 합니까? 그럴 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한다. 집안의 온기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온기라니 난방 이야기인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온기는 난로의 온도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너무도 자연스럽게 써왔던 말, 바로 정진이다. 정이 없는 집은 아무리 넓고 깨끗해도 비어있다. 그리고 그 비어있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든다. 젊을 때는 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바쁘기 때문이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에 쫓기고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집에 돌아와서는 그저 잠만 자면 된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65을 지나면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집은 하루의 끝을 받아주는 곳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장소가 된다. 이때 집에 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나는 오래전 시골에서 자랐다. 그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고 겨울이면은 바람이 방 안까지 들어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는 소리, 말은 많지 않아도 서로가 거기 있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정이었다. 정은 특별한 행동에서 생기지 않는다. 큰 말이나 대단한 희생도 필요 없다. 정은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며 함께 존재하는 상태에서 생긴다. 요즘 내가 만나는 노년의 분들 중에는 혼자 살지 않는데도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자녀와 함께 살고 배우자도 곁에 있지만은 집안이 조용하다고 한다. 그 조용함은 평안이 아니다. 그것은 정이 빠져나간 뒤의 정막이다. 이런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각자 방으로 흩어져 있고 식사는 각자 해결하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지 않는다. 말다툼이 없다고 해서 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정이 가장 빠르게 식는 순간이다. 나는 많은 부부를 보았다. 젊을 때는 치열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자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부부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와서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은 살펴야 남고 방치하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집에 정이 없으면 그 집에는 손님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따뜻하지 않은 곳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삶의 흐름도 그렇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후 집의 정을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소박하다. 하루에 한 번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것이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은 조금씩 돌아온다. 또 하나는 집 안에 사람을 맞이할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손님이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라는 상태다. 집에 정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 누군가를 앉힐 수 있는 여백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 남겨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흔기다. 웃음이 아니어도 좋다. 다정한 말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기운, 그것이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 정이 있는 집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늙어도 눈빛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집에는 이상하게도 다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이것이 65 이후의 집에서 절대로 비어 있어서는 안 될 첫 번째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먼저 마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젊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삶이 굴러간다. 몸이 움직이고 기회가 찾아오고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깨닫는다. 아, 나는 참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늦게 오면 마음에 남는 것은 감사보다 서운함이라는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다. 어떤 얼굴은 부드럽고 어떤 얼굴은 늘 굳어있다. 경제적인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차이는 대부분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는가에서 나왔다. 집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감사가 남아있는 집인지 서운함만 쌓여있는 집인지. 감사가 사라진 집은 겉으로는 멀쩡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나? 젊을 때는 다 나를 찾더니 이 말들이 집안에 쌓이면 공기가 무거워진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는 사는 사람의 마음부터 짓누른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은혜를 갚는 것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세상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많은 제자를 만났고 그 중에는 훌륭하게 성장한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내 곁에 오래 남은 사람들은 꼭 가장 뛰어난 이들이 아니었다. 나에게 오래 안부를 전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때 교수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감사는 주는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받는 사람도 살린다. 집에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도 그것을 도움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노년의 분들이 집안에 사진은 많지만 정작 추억을 꺼내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진은 벽에 걸려있지만 기억은 마음속에서 닫혀있다. 나는 가끔 이렇게 권한다. 집안에 당신이 고마웠던 사람의 흔적을 하나 남기세요. 그것이 사진 한 장이어도 좋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이어도 좋다.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기만 아는 작은 물건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나는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감사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조용히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기억을 집안에 머물게 할 때 감사는 비로소 삶의 일부가 된다. 반대로 집 안에서 늘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 삶의 마지막에 가서 가장 큰 외로움을 만난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불만을 말하는 횟수보다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년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감사가 남아있는 집은 신기하게도 조용하다. 말이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집에는 돈보다 귀한 것이 남는다. 바로 사람의 신뢰다. 65 이후의 삶에서 집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이 감사의 흔적이다. 그것이 사라지면
집은 점점 기억을 잃고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집안 어딘가에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인연 하나를 다시 불러와 두어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집은 조금 더 오래 복을 머무르게 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고개를 젓는다. 조용함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다.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찾아오고 조용함은 마음이 쉬고 있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65 이후의 삶에서 집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조용한 평안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말년을 지켜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의외로 집안이 늘 시끄러운 사람들이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불평과 한숨이 대화를 대신하며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집, 그 집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쉴 자리가 없었다. 한국의 옛집을 떠올려보라. 마당이 있고 아무것도 놓지 않은 여백이 있었다.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였다. 요즘 집들은 다르다. 공간을 가득 채운다. 물건으로, 소리로, 말로 그렇게 채워야 마음이 덜 불안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는 비워둔 침묵이 필요하다. 침묵이 없는 집에서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들을 수 없다. 자기 생각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늘 남의 말에 흔들리게 된다. 나는 젊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생각을 설명해야 했고 학생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말을 줄일수록 삶이 더 또렷이 보였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이 줄어들면 서로의 숨소리가 들린다. 숨소리가 들리면 상대가 아직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평안이다. 나는 많은 부부를 보았다. 젊을 때는 다투며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다투지도 않는 부부들이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집안에는 늘 긴장이 흐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침묵이 아니라 회피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평안한 침묵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침묵이다. 그러나 회피의 침묵은 마음을 닫아버린 결과다. 집에 평안한 침묵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고르는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생각을 말로 꺼낼 필요는 없다. 특히 서운함과 분노는 집안에서 자주 꺼낼수록 집을 갉아먹는다.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 집에서는 이기기 위한 말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을 선택하라.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더 많아진다. 무시당하고 쓸모없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던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럴수록 집은 유일하게 아무 설명 없이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는 공간,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나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평안한 침묵이 남아있는 집은 사람을 늙게 만들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마르지 않는다. 65 이후의 집에서 절대로 비어 있어서는 안 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다. 말보다 깊은, 소리보다 따뜻한 조용한 평안. 그것이 사라진 집에서는 사람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집안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하나 줄여보라. 말을 하나 덜 하고 물건을 하나 치우고 그 자리에 침묵을 앉혀두어라. 그 침묵은 당신을 벌주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남은 삶을 조용히 지켜줄 것이다. 이제 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조금 늦게 시작되는 새로운 기준이지도 모른다. 나는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정이 남아있는 집, 감사가 머무는 집, 그리고 조용한 평안이 깃든 집.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부르고 하나는 다른 하나를 지켜준다. 정이 있는 집에서는 사람이 서로에게 감사해진다. 감사가 남아있는 집에서는 말이 줄고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렇게 가라앉은 마음 위에 비로소 평안이 앉는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단순해진다고 느낀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더하려 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졌다. 65 이후의 삶은 새로운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다. 이미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집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자리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흔든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젊을 때는 밖의 세상이 삶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집 안의 공기가 하루하루를 결정한다. 집이 차가우면 사람의 말도 차가워지고 말이 차가워지면은 마음은 더 빨리 늙는다. 반대로 집에 온기가 남아있으면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오랜 세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가까이서 보았다. 그리고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 집안에서 싸우지 않았다. 비교하지 않았다.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고 지금까지 온 길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재산을 정리하는 것보다 집안의 분위기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물건은 줄일 수 있지만 정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말은 줄일 수 있지만 감사는 잊으면 다시 배우기 어렵다. 소리는 끌 수 있지만 평안은 만들어 두지 않으면 늦게 가서 후회하게 된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이 예전보다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비어있음일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것 하나면 된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일,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리는 일, 하루 중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집의 기운을 바꾼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집은 사람이 쉬기 위해 있는 곳이지 자기 인생을 증명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증명하려 들수록 집은 시끄러워지고 쉬려 할수록 집은 조용해진다. 조용해진 집에서는 사람이 자기 삶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말년은 충분히 성공적이다. 이 말을 붕괴로 듣지 않아도 좋다. 다만 오래 산 사람의 작은 경험담 정도로 마음 한구석에 두어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집은 크지 않아도 된다.
서러울 필요도 없다. 다만 정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잊히지 않고 침묵이 두렵지 않은 곳이면 된다. 그런 집에서는 재물이 많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와도 머물다 그냥 돌아간다. 65 이후의 삶은 더 빠르게 살 이유가 없다. 천천히 집과 함께 늙어가도 괜찮다. 그 집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품어줄 것이다.